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줄기와 잎그림 그리고 도수 분포표입니다. 다음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의 사교육 실태를 보도한 뉴스 기사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기사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 맞는 것 같나요? 아마도 학생들이 사는 동네에 따라서 그리고 다니는 학교에 따라서 그 수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범죄 발생률과 관련된 뉴스 기사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기사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으셨나요? 방금 읽어본 두 기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한 뉴스 보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통계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다고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통계의 통은 거느릴 통, 개는 샘할 개자를 씁니다. 샘을 거느린다? 대충 풀이해보면 숫자의 계산으로부터 뭔가를 끄집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통계란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를 나타낸 것 또는 어떤 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도통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이럴 땐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다음은 연대별 우리나라의 인구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는 어떤 사회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치의 흐름을 천천히 따져보면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매년 500만 명 이상씩 증가합니다. 그렇죠? 한국전쟁 이후 서서히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는 그 증가 추세가 조금씩 더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가 산업화를 거쳐 현대화 및 고도화됨에 따라서 아이를 적게 낳는 풍토, 즉 저출산 풍토가 조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어떠세요? 몇몇 수치만 봤을 뿐인데 전반적인 사회 현상을 분석해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통계는 집단에 관한 수치로서 개인의 재산이라든가 백두산, 한라산의 높이 등 어떤 개체에 대한 수학적 표현은 아무리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통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은설이와 규민이의 대화를 잘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각각의 자료를 별량이라고 부르는데요. 별량이란 조사 내용의 특성을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잠깐 살펴보았던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바로 별량의 예시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더불어 별량에는 신장이나 체중 따위처럼 구간 내의 값을 연속적으로 취할 수 있는 연속 별량과 나이 및 인원수 등과 같이 분리된 값만 취하는 이산 별량이 있습니다. 용어가 좀 생소한가요? 아래 예시를 보면 이야기가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산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었으면 헤어질 이, 흩을 산자를 씁니다. 즉 이산 별량이란 연속되지 않고 흩어져 있는 값을 의미하는 한자어라는 뜻이죠. 이제 통계에 대해 조금은 감이 잡히시나요? 통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읽어보셨나요? 다음은 서울시 자치구별 중학교 개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동네에 중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다고요? 이러한 통계 자료를 접할 일이, 아니 접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만 방문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자료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표를 토대로 중학교 수가 1. 1개 이상 10개 미만 2.
10개 이상 20개 미만. 3. 20개 이상 30개 미만인 자치구 수가 각각 몇 군데인지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질문의 답을 찾아보십시오. 별로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 여러분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통계 수치의 어느 자릿수, 즉 주어진 표에 나와 있는 숫자의 어느 자릿수를 보면서 자치구의 개수를 세웠습니까? 아마도 자치구별 중학교 수가 10의 자리 숫자인지,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가 1인지 또는 2인지를 확인하면서 질문의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맞죠? 하지만 주어진 표의 구성 방식을 조금만 바꾼다면 아주 쉽게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표를 구성해야 중학교 수에 대한 자치구의 개수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막연한가요? 일단 우리는 중학교 수의 범위에 대한 자치구의 개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죠? 즉 자치구명은 빼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자치구명을 뺀다는 말은 주어진 표를 숫자만으로 구성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통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다음은 표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를 크기 순으로 나열한 후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제 슬슬 감이 잡히시나요?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별량의 1의 자리 수와 10의 자리 수로, 그리고 10의 자리 수를 10의 자리가 1인 수와 2인 수로 분리하면 좀 더 쉽게 숫자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1의 자리 숫자의 경우 10의 자리가 0인 숫자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자릿수를 기준으로 숫자를 구분한 후 주어진 표를 다음과 같이 변형해 보겠습니다. 즉 자치구명은 뺀 채 오로지 숫자만으로, 그리고 10의 자리 수와 1의 자리 수를 분리하여 새롭게 도표를 구성해 보자는 말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왼쪽 세로줄에는 10의 자리 수를 넣고 오른쪽 세로줄에는 1의 자리 수를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씩 나열하여 표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새롭게 구성된 표를 보니 중학교 수에 따른 자치구의 개수가 한눈에 확 들어오죠? 즉 중학교 수가 1. 1개 이상 10개 미만인 자치구는 4개, 2. 10개 이상 20개 미만인 자치구는 17개, 3. 20개 이상 30개 미만의 자치구는 4개라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를 다음과 같이 형성하면 어떤 모양이 연상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줄기와 잎이 연상됩니다. 이렇게 구성한 표를 통계학에서는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너무 생소한가요? 그냥 단순한 통계 용어일 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통계 자료를 자릿수로 구분하여 숫자로만 표현한 도표를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부릅니다. 즉 별량의 앞 자릿수를 줄기로, 별량의 뒷 자릿수를 잎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줄기와 잎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료를 보고 줄기와 잎에 해당하는 자릿수를 정합니다. 둘째, 왼쪽 세로줄에는 줄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씁니다. 셋째, 오른쪽 세로줄에는 잎에 해당하는 숫자를 씁니다. 어렵지 않죠? 줄기와 잎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줄기와 잎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료의 분포가 한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줄기에 해당하는 자릿수와 잎에 해당하는 자릿수를 적절히 결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별량과 가장 큰 별량을 확인한 다음 줄기와 잎에 해당하는 자릿수를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자료를 보면서 줄기와 잎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작은 별량과 가장 큰 별량이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 봐야겠죠? 보아하니 1번의 경우 가장 작은 별량은 1.1, 가장 큰 별량은 3.9이네요. 그리고 2번의 경우 가장 작은 별량은 123, 가장 큰 별량은 398입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줄기와 잎에 해당하는 자릿수를 결정해 봅시다. 1번의 경우에는 1의 자릿수를 줄기로,
소수 첫째 자릿수를 2%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의 경우에는 100의 자릿수를 줄기로 10의 자리 이하의 수를 2% 결정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제 왼쪽 세로줄에는 줄기에 해당하는 자릿수를 넣고 오른쪽 세로줄에는 잎에 해당하는 자릿수를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씩 나열하여 줄기와 잎 그림을 완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통계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으로 표현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경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줄기와 잎 그림이 갖는 숨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특히 자료의 개수가 많을 경우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료에 따라서 줄기와 잎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줄기와 잎 그림과 관련된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일단 어느 자릿수까지 줄기로 놓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료를 보아하니 10의 자릿수를 줄기로 1의 자릿수를 2% 넣으면 좋겠네요. 이제 왼쪽 세로줄에는 줄기에 해당하는 자릿수를 넣고 오른쪽 세로줄에는 잎에 해당하는 자릿수를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씩 나열하여 줄기와 잎 그림을 완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세요? 자료가 한눈에 들어오죠?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가장 인원수가 많은 나이대는 네, 그렇습니다. 50대이고 가장 인원수가 적은 나이대는 70대입니다. 사실 줄기와 잎 그림을 활용하면 자료의 분포 경향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의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도표를 구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은 어느 마을 귀여운 남자들의 나이를 조사한 줄기와 잎 그림입니다. 표 1을 토대로 표 2에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정답을 말해보면 2, 3, 6, 3, 1입니다. 그리고 총계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표 2는 표 1에 비해 어떤 장점을 가졌을까요? 그렇습니다. 표 2는 줄기와 잎 그림처럼 자료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자료의 분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즉, 어느 나이대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표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그 나이대에 속한 사람들의 실제 나이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는 자료의 값이 아닌 해당 구간에 포함되는 자료의 개수만을 표시한 도표이기 때문이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와 잎 그림의 경우 자료의 개수가 적고 실제 자료의 값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자료의 개수가 많고 자료에 대한 정확한 값이 아닌 해당 구간의 분포를 쉽게 파악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 2와 같이 구간에 따른 별량의 개수를 나타낸 표를 사용합니다. 2번과 같은 표를 우리는 도수분포표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좀 생소한가요? 단순한 용어의 정의일 뿐입니다.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수분포표. 오른쪽 표에서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과 같이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계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간의 너비를 계급의 크기라고 하며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그 계급의 도수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계급과 도수로 자료를 정리한 표를 도수분포표라고 부르는데 도수분포표에서 각 계급의 가운데 값을 그 계급의 계급값이라고 정합니다. 참고로 계급값을 구하는 식은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도수분포표는 줄기와 잎 그림의 단점, 즉
자료의 개수가 많을 경우 자료를 일일이 나열해야 하는 불편함을 보완할 수 있는 도표입니다. 물론 도수 분포표 또한 자료의 분포 경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계급의 크기, 도수 분포표, 계급값. 갑자기 여러 수학 용어들이 등장하니까 너무 혼란스럽다고요? 도대체 이 많은 용어들을 어떻게 다 암기하느냐고요?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과서나 인터넷 등을 찾아보면 모두 언제든지 그 용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가끔씩 수학 개념을 달달 암기해야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필요할 때마다 개념을 교과서나 인터넷 등을 보면서 찾아보면서 자연스럽게 기억해야만이 수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은 어느 중학교 1학년 4반 학생들의 2단 줄넘기 기록입니다. 이 자료를 도수 분포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갑자기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라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고요? 계급의 크기만 잘 설정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선 가장 작은 별량은 0이며 가장 큰 별량은 39입니다. 그렇죠? 계급의 크기를 10으로 정하면 딱 좋을 듯 하네요. 즉, 계급을 0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이렇게 4개의 계급으로 설정해보자는 말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계급별로 표를 만든 후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각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 즉 자료의 개수를 확인한 후에 빈칸을 채워보면 쉽게 도수 분포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도수 분포표가 제대로 그려졌는지 각자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할만한가요? 그렇다면 작성된 도수 분포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료상으로 봤을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줄넘기를 좀 더 잘합니다. 그렇죠? 또한 남학생의 경우 계급별로 도수와 거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2계급 0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남학생은 줄넘기를 잘하는 학생부터 못하는 학생까지 두루두루 존재하지만 여학생은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참고로 계급의 크기가 적절해야지 자료의 분포 경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 도수 분포표의 계급값은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계급값의 정의만 알면 쉽게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도수 분포표가 줄기와 입그림보다 훨씬 보기도 편하고 작성하기도 쉽다는 거 혹시 느끼셨나요? 가끔 계급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이제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면 안 되겠냐고 묻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계급을 구분하는 것은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계급이 너무 세분화되면 그만큼 표를 작성하는데 손이 많이 갈 뿐더러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 경향을 쉽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 다음 자료를 계급의 크기가 2인 도수 분포표로 작성해 온 후에 앞서 계급의 크기가 10인 도수 분포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느 마을 사람들의 나이를 조사한 도수 분포표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얼마일까요? 문제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은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치른 후에 평균 성적을
구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나이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균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어진 자료로부터는 정확한 평균값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마을 사람들의 평균 나이의 근사값이라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의 평균 나이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료를 보아하니까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이 2명입니다. 그렇죠? 과연 이 두 사람의 나이를 얼마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계급값 35세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러한 방식으로 각 계급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나이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계급값의 개념을 활용하면 마을 사람들의 평균 나이에 대한 근사값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합리적이죠? 여기서 우리는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도수분포표의 평균. 각 계급값의 도수를 곱하여 모두 더한 다음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값을 도수분포표의 평균이라고 정의합니다. 당연히 실제 평균값과 도수분포표의 평균값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단순한 계산 문제일 뿐입니다. 물론 계급값을 찾아 일일이 도수를 곱하여 더하는 작업이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구하는 계산식이 존재한다는 것, 즉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값은 아니라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은 어느 마을 사람들의 가구원 수를 조사한 도수분포표입니다. 이 마을의 평균 가구원 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구해보라는 뜻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다들 아시다시피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구하는 계산식이 존재합니다. 즉 계산식만 활용하면 더 이상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도수분포표의 평균값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도수분포표의 평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답을 구해볼까요? 다음 표를 완성해 보십시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빈칸을 채운 후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본인이 푼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통계와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즉 머리를 쓰면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뜻이죠. 정해진 계산식에 맞춰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통계가 어렵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참고로 시중에 나와 있는 통계용 컴퓨터 소프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클릭 한 번에 모든 통계적 수치를 계산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인즉슨 통계학에서는 더 이상 계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통계적 수치로부터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을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면서 각자 스스로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